근데 재수술이라는 그 카테고리에서 환자분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마음이 너무 많이 닫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망도 굉장히 많고 후회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그 힘든 상황을 냉정하게 벗어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가끔 이런 말씀 드려요. 늪에 빠지신 거예요. 늪에. 늪에 빠지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내가 늪에 빠졌어.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죠? 가만히 있어야 돼요. 죽을 것 같은 공포가 밀려와요. 막 빠져드는 막 두려움이 생기고. 하지만 늪에 빠지면 여러분 가만히 계셔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움직이지도 말고. 죽을 것 같은 공포에 허우적거리면서 벗어나려고 하는 순간 더 빠져들어가요. 늪이 그런 곳이에요. 그러면 늪에 빠지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봐야 돼요. 도움을 청할 곳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해야 나가지? 라는 나가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그때부터 해야 돼요. 움직이지 말고 주변을 둘러보면서 작전을 짜야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슨 수술을 해서 마음이 힘들고 너무 괴롭고 죽을 것 같고 뭐 많이 들었던 얘기들 그냥 나열해 볼게요. 남자친구도 헤어졌고요. 직장도 그만뒀고요. 집에서는 미친년 취급받고요. 친구들도 못 만나겠고요. 집에만 있어요. 뭐 이런 얘기들 해요. 정신과 가서 우울증약 먹고 겨우겨우 잠들어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밤새 그러면서 인터넷을 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건 그거예요. 그런 분들이 여기저기 상담을 다녀요, 또. 그럼 상담 다니면서 허우적거리는 느낌이에요. 더 안 좋은 건 카페나 단톡방이나 뭐 이런 곳에서 그런 분들끼리 모여서 또 허우적거려요. 더 빠져들죠. 그래서 그게 제가 보는 가장 안타까운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좀 벗어나게 해줄 수 있을까? 근데 그런 분들이 저한테 상담을 오셔요. 그러면은 저는 그게 보이잖아요. 똑같은 어떤 유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단도직입적으로 좀 단칼에 좀 냉랭하게 어떻게 보면 차갑게 직언을 좀 해요. 그러면 그 직언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어서 정신 차리고 헤어나오시는 분들이 한 열에 5명. 한 3명은 저한테 뭐 쌍욕을 하시죠. 뭐 의사가 졌다고야. 그러니까 본인이 힘드니까는 타인에 대해서 이제 평가하는 게 더 쉽거든요. 그러니까는 막 저에 대한 반발심, 막, 아니, 내가 지금 뭐 너한테 잡소리 들으러 온 거 아닌데, 너가 해줄 수 있는 것만 얘기해 주면 되지. 뭔 잡소리가 그렇게 많어? 뭐 이런 식으로 또 저를 타박하는 분들도 계시고, 내가 상담받으러 왔지, 너한테 잔소리 들으러 왔니?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제 입장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그런 분들한테 돈으로 만약에 제가 생각한다면 아주 좋은 먹잇감이에요. 왜요? 당근을 던져주면 돼요. 당근만 살짝 던져주면 아주 편안하게 저한테 따라와요. 지갑이 열려요, 쉽게 말하면. 그런 병원들도 많죠. 제가 비대면 상담하면서 정말 느낀 건 뭐냐면, 어떤 분이 질문 주셨어요. 이 병원에서 저 병원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데 이 병원 말이 맞아요. 저 병원 말이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이런 얘기들 하시는 사람들 보면은 음, 알고 싶은 게 뭘까? 뭐 다수결을 하고 싶은 걸까? 10명의 의사를 만나서 음, 제일 많은 의견을 내가 믿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알려고 안 하고 그저 듣고 다수결로 판단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거 역시도 또 위험해요. 왜냐면 병원들 지금 다 어렵거든요.
제 주변 병원들 다 어려워요. 제 친구들, 제 후배들 더 어려워요. 그렇다고 그 친구들이 병원 운영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병원 수술비 덤핑되고 뭐 수술비 낮추고 얼마 전에 제가 잘 아는 뭐 후배라고 하기도 그런 몇 년 차이 안 나는 후배인데 꽤나 여러분들이 이름 대문 알만한 병원인데 수술비가 어마어마하게 싸더라고요. 심지어 저희 직원이 거기 가서 수술하고 왔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왜 저렇게까지 할까? 왜냐면 저는 알잖아요. 그렇게 수술하면 남는 거 하나도 없고 오히려 아무 이득이 없는 내용인 줄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수술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가슴 수술이 그래요. 가슴 보형물 값이 어, 뭐 대량으로 싸게 받으면 100만 원 정도 두 쪽에. 그 다음에 조금 비싼 보형물이 뭐 한 200만 원 돈, 300만 원 돈, 좀 안짝이거든요. 근데 수술비가 250만 원이래요. 그러면은 마취비 들어가죠. 약값 들어가죠. 또 부가세 내고 세금 내고 그러면은 2, 30만 원도 안 남아요. 그러면은 2, 30만 원도 안 남는 수술을 할 정도면은 그냥 보톡스 놓고 필러 놔주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근데 왜 그런 수술을 할까? 병원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런 수술을 해서 그 리얼 모델이라고 하죠. 그 후기 남겨주는 거. 여러분들 유튜브나 인터넷 보면은 그 성형 후기 이렇게 막 쓰는 거 있잖아요. 그 영상으로도 남기죠, 요새는. 근데 그거 사실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수술한 사람이 영상을 남겨도 불법이고 병원에서 그걸 남겨도 불법이에요. 법으로는 그래요. 근데 뭐 다 뭐 잡으러 다니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올리고들 있죠. 근데 의료법으로는 명백히 수술 후기나 이런 것들은 영상은 불법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불법과 합법의 선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유튜브 영상에 수술 후기 나오는 영상들은요, 대부분 수술비 지원이거나 아니면은 돈은 안 주더라도 수술을 공짜로 하거나 아니면 수술을 아주 싸게 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거 불법이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근데 그 불법을 서로 눈 감아주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만약에 그거 다 불법입니다. 그거 하시는 병원들 다 불법입니다. 얘기하면 뭐 할 건데요? 바뀌나요, 세상이? 보건소에 신고를 내가 막 매일 앉아가지고 그 짓만 하고 있으면 세상이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뭐 CCTV 얘기도 그렇고, 뭐 유령 수술 얘기도 그렇고, 그건 뭐 지금 뭐 김선웅 선생님 하시는 일은 저는 동의하잖아요. 저는 정말 좋은 일 하시고 힘든 일 하시고 계신 거 알거든요. 근데 그런다고 세상이 바뀔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물론 일부 바뀌는 부분도 있겠죠. 방향은 조금 바뀔 거예요. 근데 그런다고 세상이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그런 것들을 원하는 환자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 돈을 벌고자 하는 의사들이 만든 지금 혼돈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면 또 양산되는 부작용 환자들, 뭐 이런 것들이 또 문제를 만들고 병원 간에 또 티격태격하고 뭐 이런 것들이 생기겠죠. 과연 그러면 내가 의사를 뭐 하려고 하나? 돈벌이 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게 2011년, 12년 제 나이 40살 넘어가던 그 무렵에 이제 고민했던 내용이에요. 내가 의사가 왜 했지? 단순히 돈 벌려고 했나? 사실 그 전 얘기를 해보면 개업하고 얼마 안 됐는데 그냥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아침 8시 반, 9시부터 수술을 해서 새벽 2시, 3시까지 했어요. 그냥 뭐 저도 어렸으니까 뭐 이렇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주변 병원에서 막 덤핑질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한참 대형 병원들이 많이 생기던 시절이에요. 뭐 지금은 없어진 코리아 성형외과라고도 길 건너에 있었고, 근데 그 길 건너에 있는 코리아 성형외과에서 광고하는 걸 봤어요. 광고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500만 원이에요. 수술비 500만 원을 내면은 수술 이 메뉴판이 있어요. 그 중에서 3개를 고를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뭐 광대 수술, 코 수술, 쌍꺼풀. 그러니까 어쨌든 그 메뉴판에 있는 수술 중에 3개를 고를 수가 있는 거예요. 500만 원. 그럼 이게 왜 나왔냐는 거예요, 이게. 이게 왜 나왔냐는 거죠. 돈을 벌고자 차린 병원이에요. 그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쌍꺼풀 하나 하러 온 사람이 100만 원을 예를 들면 내야 된다고 생각해 봐요. 코 수술을 하러 온 사람이 200만 원을 내고 온다고 생각해 봐요. 광대하러 온 사람이 뭐 그 당시에는 400, 500 정도 광대 수술비가 있었으니까 뭐 그 정도 했다고 쳐요. 그러면 쌍꺼풀을 하려든 광대 수술을 하려든 코 수술을 하려든 이렇게 세트로 묶어버리는 게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세트 메뉴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나온 말이 윤곽 3종이에요. 윤곽 3종. 윤곽 3종이 뭐죠? 세트 메뉴. 광대, 사각턱, 턱끝. 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윤곽 3종이라는 말이 그때 나왔어요. 보세요. 윤곽 3종은 광대랑 사각턱이랑 턱 수술을 말해요. 근데 왜 이걸 세트로 묶었을까요? 그 논리도 있어요. 그 논리가 뭐냐면 광대만 하면 턱이 커 보일 거다. 턱을 하면 광대가 커 보일 거다. 같이 해라. 근데 얘 하면 얘도 좀 눈에 보일 거다. 같이 해라. 이래가지고 세트로 묶어버린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대형 병원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500만 원짜리를 100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수술을 규격화 시킬 수 있어요. 규격화 시켜버리면 많이 찍어낼 수가 있어요. 모든 환자를 그 규격 안에 맞춰버리면. 제가 환자분한테 가끔 설명드릴 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햄버거 사 먹으러 가보면, 음, 그런 얘기 나오죠. 뭐, 세트 A, 1번, 2번, 3번,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햄버거 먹으러 갔다가 그런 걸 봤어요. 저는 감자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 프라이드를 별로 안 좋아해요. 프렌치 프라이를. 그래서 햄버거는 가끔 먹는데 뭐 햄버거 먹으면 콜라 같이 먹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먹고 싶은데 세트 메뉴가 예를 들면 뭐 5천, 6천 원이다. 5천 얼마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나 감자 안 먹을 건데 따로 시켜. 이렇게 생각하고서 햄버거 단품, 콜라 단품 하니까 세트 메뉴보다 뭐 200원 차인가? 밖에 안 나요. 어떤 곳은 그렇게 단품으로 시키면 오히려 비싼 곳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면 또 고민되잖아요. 1, 200원 더 주고 감자도 조금 한두 개 집어 먹던가 아니면 오히려 세트로 시키면 싸니까 먹지도 않는 감자를 시키는 상황이 오죠. 근데 왜 그런 햄버거 가게에서는 그런 세트 메뉴를 만들까요? 제일 싸게 먹는 거는 사실은 햄버거 단품 사가지고 편의점에서 콜라 사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싸거든요. 근데 안 그러잖아요. 그냥 간 김에 사자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3,500원 햄버거 사러 온 사람을 5,000원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마케팅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식으로 수술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시절에. 그게 2000년대 10년, 2010년, 2000년대 후반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 다음에 또 있는 게 뭐냐면 끼워 팔기죠. 끼워 팔기.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만연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긴 게 뭐냐면은 이제 피부과 쪽에서 주로 많이 하는 거죠. 이제 뭐 얼마로 해서 무슨 세트 이렇게 뭐 관리 뭐 어쩌고저쩌고 관리 플러스 뭐 레이저 뭐랑 이렇게 섞어가지고 메뉴판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뭐 20회 해가지고 얼마 이런 식으로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마케팅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시절에 막 염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근데 안 그러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 당시. 그래가지고 그때, 아, 이렇게는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을 갈까? 하고서 중국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중국에 사람들이 많이 안 가던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중국 가면 그래도 한국에서 의사 왔다고 대접을 해주니까 중국을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중국을 뭐 엄청나게 열심히 다녔어요. 제가 중국 면허가 토탈 해가지고 12개가 있어요. 중국의 면허가 성마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중국 면허가 12개가 있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막 다니다가 또 너무 먼 데는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직항 비행기 뜨는 대로 하니까는 이렇게 해안선 따라서 있는 데만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갔던 데가 장춘, 그 다음에 천진, 그 다음에 뭐 북경은 잘 안 갔어요. 아, 거기는 정말 저랑 안 맞고 저는 싫었어요. 왜냐면 비행기 내리자마자 그 매연하고 그 냄새가 너무 싫었어요. 그 다음에 상해 많이 갔었고, 그 다음에 심천 많이 갔었고, 뭐 연변, 장춘이라고 북쪽에 있는 데도 갔었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좀 다니다가 어느 날 또 보니까 지나다 보니까는 이제 한국 의사들이 또 그 후에 제가 한 3, 4년 지나고 나니까 중국으로 또 많이 예, 많이 갔었고. 그런 식으로 막 온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한국 의사가 너무 흔해졌어. 그러니까 또 대접을 안 해. 그래서 아, 중국도 이제 별 재미없다. 그러고서는 언제까지 이러고 살까? 이런 생각을 들었죠. 그래서 이제 안 하게 된 거예요. 중국도 안 가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서는 그 40 언저리 나이 때 고민했던 게 내가 의사 왜 했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어느 순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요. 그때 만 12년도, 2012년도에 지금 이 일을 시작한 거는 제가 그냥 제 흥미 때문에 제가 의사 되려는 이유가 이러려고 했지라는 생각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7, 8년 동안 해오고 있으면서, 아, 근데 이게 또 이렇게 사니까 또 이것도 또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단순히 성형 수술을 해주는 의사로서가 아니라 환자들 보면은 자꾸 이게 꼰대가 돼가는 것 같기도 하고 자꾸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이 친구들 왜 이 젊은 시간을 이렇게 보내지? 라는 생각에 자꾸 또 잔소리를 하게 돼요. 근데 그러면서 또 욕도 무지하게 먹게 되고요. 그냥 해달라는 거 해주는 기술자 되면 되는데 아, 또 그건 또 죽어도 싫고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도 많이 힘들었던 7, 8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한테 그 열등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그 열등감이 뭐냐면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대한민국에서 성형외과 의사 그러면은 되게 좀 선입견 있지 않으세요? 되게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막 이런 거로 막 가득 차실 것 같은데 뭐 드라마나 소설이나 이런 데서 그려지는 모습들이 대부분 또 그렇죠. 그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인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음, 저는 그 열등감이 그 어떤 집단에서도 다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집단에서도. 쉽게 얘기하면 제가 의대를 들어갔잖아요. 저 때가 정원이 150명이었나? 160명이었나?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160명 정도 된 것 같은데 16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난다긴다 하는 애들이 다 모였을 거 아니에요. 뭐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는 동네에 플랜카드가 걸렸어요. 뭐 예를 들면 우리 마을의 희망 백정환 연대 의대 합격 경축 뭐 이런 거 그죠? 이런 거 붙어 있었던 친구들도 있었고 그 지방 동네에서는 진짜 정말 어 너무 힘들게 살았던 그런 곳에서 막 완전 개천에서 욕난 거죠. 그런 친구들이 모여 있으니까 얼마나 난다긴다는 놈들이 있었겠어요.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이런 경우를 본 거예요. 그랬는데 이렇게 의대 생활을 한 160명이서 같이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이 쫙 갈려요. 어떤 친구는 부모님이 세브란스 출신이야. 부모님이 양쪽 다. 아빠는 연대 교수고, 엄마는 연대 나와가지고 지금 개업하고 있고, 뭐 이런 친구들도 있고요. 이제 저희는 학생 때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성골이라고 불렀어요. 그 옛날 그 국사 공부 조금 해보신 분들은 성골, 진골, 육두품 이런 거 아시죠? 그런 친구들 성골도 있었고, 또 아버지가 세브란스 출신이야. 그럼 진골, 뭐 이렇게 불리고, 뭐 이렇게 불렸던 친구들도 있어요. 또 그때 이제 요새 한참 시끄러운 그 뭐 이렇게 다른 거 전공하고 의전이라고 그래서 의학 전문 대학원이라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저 때는 그때 의대 편입이 됐어요. 본과. 그러다 보니까는 무슨 불문과 나온 친구가 의대로 편입을 하기도 하고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변협 회장이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회의 가진 자 권력자들의 자녀들이 대거 제 본과 1학년 때 또 의대로 편입을 해서 저랑 또 같이 학교를 다녔던 그런 생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서 그때 학교 다니면서 그랬죠. 뭐, 저 집은 정말 그렇다. 뭐 이런 생각, 열등감 들죠. 왜 안 들겠어요? 아버지가 우리 주임 교수랑 친구인데.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 보면서 열등감 생기죠. 또 누구네 집은 되게 부자야.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대구에 있던 친구 집에 놀러 갔더니 얘는 완전히 귀공자야. 그 동네에. 심지어는 뭐 그때 부산으로 놀러 가기로 했었거든요. 대구 그 친구 집에서 하루 자고 다음날 부산을 가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엄마 짐 싸! 이러는 거예요. 저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왜? 걔는 그렇게 컸어요. 그 집에서. 그러니까 엄마가 우리 아들 내가 짐 싸야지 그러면서 뭐 가방에다가 짐 싸주고 빤스 챙겨주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니 무슨 다 큰 놈이 엄마가 짐을 싸?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또 그 친구는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집안끼리 아는 친구랑 또 결혼을 하고 그런 거 보면서 세상에 이런 계급이 존재하는구나. 그때 학창 시절에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열등감 아닌 열등감도 얻고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그런 열등감은 어떤 집단이나 다 있는 것 같아요. 뭐 외모적인 것도 있겠죠. 누구는 뭐 키도 크고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집안도 좋고 막 이런 친구도 있었고 어떤 친구는 키도 작고 생긴 것도 이상하고 공부도 별로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막 이런 생각들이 들죠. 뭐 근데 사실 살면서 그랬어요. 어중간한 게 제일 행복한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아무튼 이제 그런 시절을 겪으면서 어떤 집단에 가나 뭐 그게 뭐 아주 밑에 집단이든 아주 위에 집단이든 가면 그 그룹을 만들어 놓으면 그 위에서 그 안에서 위아래가 다 있다. 그리고 또 기숙사 생활하면서 보니까는 또 공부도 못하고 맨날 술만 퍼먹고 맨날 당구나 치고 이런 녀석도 있어요. 맨날 재시험이라고 해서 제시 보고 이런 친구도 있어요. 그 안에 난다긴다 한 놈들 모아놓은 그 집단 안에서도 그러면서 서로 이제 열등감을 느끼고 막 부러움도 느끼고 그렇죠. 근데 이제 나이 제가 40이 넘어서 내일 모레 50을 바라보고 있는데 요새 들어서 느끼는 거는 어떤 게 있냐면 나보다 잘난 놈은 이 세상에 천지 빽깔이에요. 너무 다 잘난 놈들은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람들은 내 밑은 안 보잖아요. 내 위만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 부족함을 갈망하게 되죠. 그죠? 근데 그 열등감이 또 나 자신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해요. 모티베이션이라고 하죠. 더 나아지려는 노력을 만드는 거기도 하지만 그 열등감에 사로잡혀 버리면 흔히 말하는 루저가 되거든요. 근데 제가 왜 오늘 이 열등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저 역시도 그런 열등감을 굉장히 많이 갖고 살아요. 근데 나이를 이제 먹다 보니까 저 스스로 요새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동기 중에 집안 좋고 키도 크고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괜찮아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 애가 CC였거든요. 근데 여자 친구였는데 그 친구도 예쁘고 집안 좋고 성격도 좋고 머리도 좋아요. 근데 둘이 CC야. 그래서 둘이 막 신나게 이렇게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둘이 결혼할 때 심지어는 뭐 그 프로포즈 할 때 받은 다이아가 뭐 몇 캐럿이더라. 뭐 이런 얘기까지 애들끼리 막 이제 이게 부러워할 정도로 그랬으니까 다 부러웠죠. 근데 그 두 아이가 결혼을 해서 첫 아이를 낳는데 첫 아이가 선천성 기형이었어요. 그래서 성형외과 하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정환아, 우리 애가 이런데 괜찮니? 이러면 괜찮을까? 이 수술은 언제 해야 돼?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저랑 상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하나님이 다 안 준다. 뭔가를 많이 주면 그만큼 뺏어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저는 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갑자기 좋은 일이 생길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얘기를 해보면 한 10살 무렵 그런 때 집에서 막 놀고 있는데 어른이 이제 집안 어른이 집에 놀러 오셔가지고 저한테 용돈을 줘요. 5천 원을 줬어요. 그 당시 5천 원 되게 큰 돈이었거든요. 탱크 장난감 하나가 5천 원이었으니까 배터리 넣어서 움직이는 탱크가 그러니까 문방구에서 파는 장난감 조립식 장난감 중에서 제일 비싼 게 5천 원이었어요. 5천 원을 준 거예요. 굉장히 큰 돈이죠. 설날 세배에도 1,000원, 2,000원 줄까 말까인데 5천 원을 주고 가신 거예요. 하고 추리닝 바지에다 넣고서 동네에서 또 뛰어놀았죠, 애들하고. 그래서 집에 들어서 딱 그 5천 원을 딱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그 5천 원이 없는 거예요. 그때 그 절망감이라는 거는 어렸을 때 진짜 땅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밖에 쫓아나가가지고 오늘 뛰어놀았던 동네들을 돌아다니면서 막 돌아다녔어요. 바닥에 혹시 5천 원 떨어진 거 있나. 그만큼 상실감이 컸죠.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아, 이게 쉽게 얻어진 거는 쉽게 날아가는구나. 그 어렸을 때 그거를 느꼈어요. 근데 지금하고는 좀 다른 생각이지만 그때 그 생각을 했던 때 뭐라고 결론을 내렸냐면 좀 웃길 수 있는데 쉽게 생긴 건 빨리 쓰자.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왜냐면 언제 도망갈지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쉽게 생긴 돈은 빨리 써야 된다. 라는 생각을 그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들고 바로 문방구를 가서 탱크 장난감을 샀어야 되는데 아우 내가 그걸 왜 쥐고서 아낀다고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점점 살아보면서 느껴지는 거는 갑자기 뭔가가 나한테 쉽게 얻어지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부를 많이 안 했는데 성적이 잘 나와. 그러면 이거 뭐지? 이러면서 불안해져요. 별로 이렇게 노력 많이 안 했는데 뭔가 결과가 좋게 나와. 그러면은 이거 뭔가 불안한데? 뭐 좀 커서 얘기를 바꿔보면 제가 대학에 이제 인턴 레지던트 하던 시절에 어머님이 되게 많이 아프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님이 병을 한 7년, 8년 동안 거의 1년에 두세 번 입원을 하셨어요. 이제 뭐 조금 살만하면 부모님, 엄마 입원하시고 뭐 이런 상황이었죠. 근데 한동안 엄마가 이제 괜찮으셨던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저희 교수님이 야, 요번 여름에 그 세브란스 출신들 골프 대회 있으니까 네가 총무 맡아서 그 일 좀 해라 이러시길래 저 골프 못 치는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금부터 배워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뭐 배울 새가 있나? 아침 6시 반에 출근해가지고 밤 10시 반에 10시 반, 11시에 퇴근하는 게 일상인데 뭐 언제 배워요? 근데 또 윗사람이 시키니까 해야죠. 그래서 아침 5시에 그 닭장이라고 그러죠. 그 골프 연습장 가가지고 이제 레슨을 받았어요. 근데 한 달 됐나? 한 달도 못 받았죠. 한 3주 정도 받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래도 내 인생에 이런 짓도 해보네. 그죠? 그러면서 나름, 나 괜찮게 살고 있네.
뭐 여유도 좀 있어졌네. 뭐 이런 좀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니나 달라 한 3주 지나자마자 어머니 응급실로 실려가셨고요. 그때 또 한 4개월 넘게 입원을 하셨어요. 그때도 느꼈어요. 아, 뭔가 내가 조금 편해지려고 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구나. 근데 그런 경험들이 계속해서 저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뭔가 편해지고 뭔가 여유가 생기고 그러면 뭔가 내 걸 뺏어가는 느낌? 그런 느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평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한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건 뭘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죠. 뭐 특출난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생각했던 건데 중학교 1학년 때 나름 지금 키가 중학교 1학년 때 키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 키가 굉장히 컸어요. 한 반에 61명이었는데 제가 59번이었거든요. 키번으로. 그러니까 저보다 키 큰 놈이 두 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학교 대항으로 농구 대회 하러 가면은 애들이 저를 꼭 끄실고 갔을 정도였고 또 곧잘 했고 또 주말에 교회 가면은 성가대 한다고 하면 또 노래도 곧잘 해서 성가대 지휘자님이 야, 너 성가대 할래? 뭐 이러고 데려가서 노래도 시키고 뭐 그랬어요. 뭐 그림을 그리면은 뭐 잘 그리지는 않았지만 또 미술 선생님이 뭐 너 그림 뭐 이번에 뭐 거기 사생대회 나가볼래?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뭐 어중간하게 뭘 좀 하는 것 같기는 한데 뭐 딱히 뭐 이렇게 아주 특출나다는 생각은 못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달란트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서 달란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나한테 뭘 줬을까? 머리가 패빨 좋은 것 같지도 않고 뭐 천재 소리 들을 만큼 그렇게 막 뛰어난 그런 사람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또 뭐 생긴 게 아주 뭐 연예인급으로 막 비주얼이 훌륭한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피지컬이 막 운동선수 할 만큼 뭐 완전히 또 그런 것도 아니고 뭐 노래를 가수할 만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이 됐어요. 근데 이제 변성기가 오더라고요. 봄에 소풍 가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아씨 옛날에 부르던 노래를 못 부르겠더라고요. 막 쉰소리 나고 근데 그때 이제 막 불새 이런 노래 불렀거든요. 불씨 이런 노래.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아무튼 그때 막 번성기 오고서 노래도 못 부르겠고 막 이제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나 뭐 해야 되지? 뭐 생긴 게 뭐 그렇게 뭐 연예인급이야. 뭐 목소리가 좋아서 가수를 해 먹어야 돼. 아니면 뭐 피지컬이 좋아서 뭐 운동선수를 해야 돼. 뭐 머리가 좋아서 내가 뭐 공부를 뭐 천재 소리 들었는 그런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 어중간하더라고요. 뭔가 제 그냥 어린 생각에. 그때 느꼈어요. 머리 좋은 거로 치면은 우리 반 제가 머리가 좋고 운동 잘하는 거 치면은 우리 반 제가 더 운동 잘하고 그림 그리는 거 치면 제가 더 잘하고 뭐 이런 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우리 학교에서 내 주변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 이거는 정말 내가 짱이지 뭐 이게 없는 거예요. 그 고민되더라고요. 중2 때 여름방학 때.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2학년 그 1학기 때 좀 멍 때리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학년 1학기 때 성적이 별로 안 나왔어요. 아버지가 어느 날 부르더니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공부를 할 거면 공부를 하고 운동을 할 거면 운동을 하고 뭘 할지 네가 정해라. 아빠는 이제 너한테 뭐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얘기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싸 이랬죠 그때는. 야 이제 드디어 이제 잔소리 안 들어도 되고 뭐 성적 갖고 이제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되고 뭐 내가 애들이라고 놀러 다닌다고 뭐라고 안 해도 되고 이제 그때 또 롤라장도 다녔어요. 제 친구가 또 일진이어가지고 학교 짱 먹었던 애거든요. 제 친하던 놈이 그 친구가 또 롤라장 그때 그 영화 그 친구 보면 나오잖아요. 목폴라티 소스펙스 입고 이렇게 여기 요까지만 있는 목폴라티 있어요. 그 유행할 때거든요. 그래서 그거 입고 또 롤라장 또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롤라장 가가지고 이제 왜 그 재밌냐 그랬더니 가면은 뭐 그 자기가 이렇게 백스텝으로 뒤로 가면 뒤에 애들이 쫙 달라붙어서 뭐 기차놀이 장난 아니게 재밌다는 거예요. 그때 나오던 음악이 그 뭐 런던 보이스 뭐 이런 거 나올 때예요. 아무튼 이제 그래가지고 또 롤라장 쫓아다니고 막 그러던 시절이에요. 2학년 1학기 때. 이제 그러다가 여름방학 때 아버지가 딱 그렇게 말하는데 아싸 싶은 거죠. 이제 뭐 노는 거 상관없고 이제 뭐 네 알아서 해라 이제 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잔소리 안 하겠구나. 안 혼나겠구나. 이러고서 이제 먼저 이제 아싸 이제 이랬어요. 아 그러고 나서 한 1, 2주 지났는데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노는 노는 것도 뭐 그렇고 그래서 이게 뭐지?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 목사님 설교를 딱 듣고 나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야 도대체 이거 나한테 준 달란트가 뭐냐? 그래서 이게 뭘까? 하나님은 나한테 뭘 줬을까? 하나님이 나한테 왜 세상에 태어나서 뭔 일 하다가 가라고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론이 뭐로 났냐면 뭐 하나 준 게 없다라는 생각으로 났어요. 딱히 뭐 하나 준 게 없어. 이렇게 뾰족하게 뭐 하나 이렇게 특출나게 준 게 있어야 거기다 몰빵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중간한 거지. 예? 어중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뭐 하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혼자서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야 나처럼 이도저도 아니게 좀 뭐랄까 그 하나님이 특출하게 준 것도 없는 이 어중간한 인생들은 그냥 열심히 공부나 해야 되나 보다. 이제 그때만 해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할 때잖아요. 열심히만 공부하면 그래도 중간 이상은 간다. 뭐 이런 생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에휴, 그냥 공부나 해야 되나 보다. 이제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했어요, 사실은. 그 전에는 그냥 뭐 하라니까 하는 거고, 해야 되니까 하나 보다 적지, 뭐 공부를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뭐 성적으로 올리고 뭐 관심도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뭐 공부하기, 시험 보기 전날 그냥 뭐 이빠이 그냥 벼락치기 해가지고 시험 보고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할 게 없으니까는 어중간하니까 공부나 해야 되나 보다. 그래서 진짜 그때부터는 음 지금 생각하면 좀 유치한데 나 자신을 굉장히 쪼였어요. 그러니까 별짓 다 했어요. 말하기 좀 부끄러운 짓들도 많아요.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학교랑 집이랑 한 20m밖에 안 됐어요. 거리가. 그래가지고 중2 때 어떤 짓을 했냐면 학교에서 끝나고 오면 4시 반쯤 되거든요. 그럼 자요. 자 그냥. 집에 오자마자 자요 그냥. 그럼 한 7시쯤 되면 엄마 밥 먹으러 깨워요. 그럼 밥 먹어. 그럼 9시 뭐 9시까지 아빠랑 뭐 좀 뭐 이러고 저러고 뒹굴뒹굴 하다가 9시부터 공부를 시작해요. 그럼 라디오 틀어놓고 집에 카세트 라디오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틀어놓고 공부를 시작해서 새벽 3, 4시까지 공부를 해요. 그리고 제가 마포에 살았어요. 4시에 자전거를 타고 마포대교를 건너서 지금은 여의도 공원이지만 그때는 여의도 광장이었거든요. 아스팔트로 그냥 활주로처럼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로 자전거를 타고 마포대교를 건너서 여의도 광장을 한 바퀴 돌고 돌아와서 자전거 타고 들어와서 한 5시 반, 6시쯤 돼서 자요. 그리고 한 7시 반쯤 일어나요. 그리고 씻고, 그리고 학교 가는 거예요. 그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뭐,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그냥 그렇게 열심히 한번 해보자라고 저 스스로한테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서는 이제 고등학교 가고 대학 갈 때까지 그런 템포를 계속 유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대학에 딱 와서 보니까, 아, 나보다 잘난 놈이 너무 많아. 이건 공부로도 승부가 안 나. 쉽게 말하면, 고등학교 전까지만 해도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요. 내가 머리가 좋지가 않으면 남들이 3시간 할 거 내가 5시간, 6시간 하면 돼.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대학에 딱 갔더니 양이 너무 많잖아. 일단 공부한 양이. 이게 양이 너무 많아 버리니까 시간으로도 승부가 안 나는 거예요. 진짜 머리 좋은 놈은 한 번 읽고서 끝나는 거를 나는 3번, 4번 봐도 그 녀석보다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노력으로 이제
때워질 정도의 양이 아닌 양으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약간 한계치에 도달했다는 느낌? 그러면서 또 열등감이 생기는 거죠. 어떤 친구는 샤프 하나 들고서는 책 그냥 신문 보듯이 이렇게 밑줄 쭉쭉 끄면서 무슨 스캐너가 스캔하듯이 머릿속에 다 들어가는데 나는 거기다가 자대고 빨간 줄 긋고 형광펜 칠하고 별짓거리 다 해도 다음날 자고 있나면 기억 안 나고 막 이러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런 열등감들을 계속 갖고 살았죠. 성형외과 의사가 돼서도 그러면은 성형외과 의사가 딱 되자마자 그래도 그래도 어느 정도 됐겠거니라는 생각을 했지만 막상 또 이 사회에 나와 보니 저 선배는 아버지가 성형외과 의사야. 그러니 뭐 앞길이 나보다 조금 수월하겠지. 또 뭐 저 친구 아버지는 뭐 집이 어때? 저 친구는 뭐 개업할 때 뭐 병원 그냥 건물을 사서 병원을 하겠지. 뭐 이런 생각들의 열등감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나보다 잘난 놈은 항상 있고요. 나보다 더 많이 가진 놈, 더 예쁜 놈, 더 능력 있는 놈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나를 비교하기 시작하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여러분이 제가 오늘 이 열등감 얘기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성형수술을 통해서 본인의 열등감을 극복하시고, 뭐랄까, 좀 더 자신감 있게 삶을 대하는 분들 굉장히 많이 봬요. 근데 이 성형수술로 본인의 열등감을 다 해결하고, 뭐랄까, 환골탈퇴하는 그런 모습은 이루어지진 않아요. 쉽게 말하면은 업그레이드는 가능해요. 나를 조금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 정도는 가능해요. 하지만 내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 기대치가 내 가진 모든 시간과 돈과 정열과 관심을 이 성형을 통해서 나는 환골탈퇴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성형을 접근하면 기대치가 큰 만큼 실망도 커요. 예를 들면 어떤 친구, 제가 수술했던 친구도 굉장히 예뻐졌어요. 굉장히,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랬는데 이 친구가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헤어진 남자친구가 자기보다 더 나은 여자를 만나는 모습에서 열등감을 느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돼서 쉽게 말하면 옛날 말로 뭐 내가 버린 찐따 킹카드에서 돌아온다. 뭐 이런 얘기처럼 그런 사람이 되고자 했던 거죠. 근데 그렇게 됐어요. 실제로 어느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누가 봐도 업그레이드가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돌아오는 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 남자가 다시 자기한테로 돌아오는 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근데 안 돌아오지. 꼭 돌아오리란 법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가를 더 해야 되나 보다라는 생각에 희망회로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수많은 수술 중에 결국은 부작용을 겪게 되고 결국은 예전보다 못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좌절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이런 경우도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성형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을 겪는 분이나 또는 성형 수술이나 외모에 대한 아쉬움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수술은 여러분한테 인생을 바꿔주는 도구가 될 수가 없어요. 다만 어, 그 정도로 생각하세요. 내가 어떤 학교 학생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학생인데 운동화가 없어. 그런데 운동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달리기를 더 잘할 수 있게 됐어. 이런 도구는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성형수술을 했다고 내가 갑자기 국가대표 달리기 선수가 되는 건 아니에요. 운동화를 사주고 운동화를 만들어줄 수는 있지만 뛰고 움직이는 건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미녀는 괴로워 보시면요.
그 영화에 김하중 씨 나오잖아요. 뚱땡이 같이 막 이렇게 된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서는 그 영화에서는 약간 희화돼 있지만 막 붕대를 이렇게 샥 미라처럼 감아놓고서는 이제 붕대를 풀고 김하중이 나타나죠. 그죠? 김하중 씨가 딱 나타나고서는 거울 보고 막 울죠. 이제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이후 모습이 잠깐 그려지잖아요. 뭐냐면 엄청나게 그때부터 김하중 씨가 런닝머신에서 뛰는 모습들이 나와요. 그게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뭘 줬는지 몰라요. 그 뚱땡이 그 김하중 씨가 수술 전 김하중 씨가 좋은 목소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모에서 오는 비호감 때문에 세상하고 이렇게 자꾸 멀어지게 되죠. 그런데 수술을 통해서 그게 계기가 돼서 본인이 노력해서 또 살도 빼고 하면서 런닝머신에서 뛰면서 자기 자신을 더 가꾸고 그러면서 세상에 그런 식으로 뭐랄까 당당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겪어본 환자분들 예를 보면은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수술만 자꾸 하려고 그래요. 얼마 전에 비대면 상담한 분한테도 제가 조금 욕먹을 것 같아요. 그분한테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욕먹을 각오하고 영상을 그렇게 만들어서 보내드렸어요. 뭐라고 보내드렸냐면 키가 160인데 60kg예요. 그런데 볼처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방흡입을 해야 되나요? 뭐 거상을 하면 되나요? 윤곽 수술을 해야 되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키 160에 60kg예요. 그럼 안 봐도 그냥 퉁퉁이잖아요. 아니, 50kg대까지는 만들어 주셔야 뭘 해도 티가 나죠. 그 상태에서는 수술을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 상태임에도 수술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수술했던 친구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 친구가 그런 케이스예요. 키는 어느 정도 됐어요. 한 60, 한 3, 4 정도 됐는데 체중이 한 65kg 나갔던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이죠. 작년 한 7, 8월에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살 안 빼면 수술하는 거 아무 의미 없다. 그리고 지금 내가 수술해준다고 해도 살 안 빼면 아무도 못 알아볼걸?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살 빼고 수술하자, 우리.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막 울면서 화내면서 그러는 거예요. 완전히 그럼 지금 수술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살 빼면 해준다고. 근데 나도 수술해주고 환자가 좋아지는 모습을 봐야지. 뭐 해놨는데 티도 안 나고 좋아지지도 않는 수술을 내가 돈벌이로 하는 거는 나도 재미없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나도 부탁인데 살을 빼고 나타나다오. 그럼 나도 기쁜 마음으로 수술을 할게. 보통 이렇게 얘기하고 돌려보내는 친구들은 다시 안 와요. 보통 살을 못 빼거나 아니면은 뭐 병원이 여기밖에 없어? 뭐 이런 식으로 하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살을 안 빼고서 안 오지만. 그죠? 근데 병원이 여기밖에 없어? 뭐 여기 말고도 병원 많은데 굳이 내가 뭐 딴데 가도 되는 거를 뭐 너밖에 없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통 10명 보내면은 한 2명, 3명 올래나? 이럴 거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한 2~3달 만에 진짜 10kg를 빼고 나타났어요. 그러고서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또 3, 4kg를 더 뺐어요. 얼마 전에 봤는데 사람이 달라져요. 사람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세요? 자신감이 넘쳐요. 자신감이. 왜? 자기가 뭔가를 해냈다라는 게 생기잖아요. 수술은 제가 거둔 것뿐이 안 되고요. 그냥 뭐 이게 이 얼굴에서 살짝 모난데 살짝 다듬어 준 거 정도 한 거고 본인이 노력해서 만들어냈다라는 거에 대한 성취감을 경험한 거예요. 아, 하니까 되는구나라는 거를 본인이 깨달은 거예요. 옛날에 과외 선생님 할 때도 그런 경험 했거든요.
과외 선생님 할 때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꼴찌였어요, 꼴찌. 제가 학원 선생님 했던 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입시학원에서 학원 선생님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꼴찌였어요, 꼴찌. 걔가 일진이었거든요. 근데 꼴찌였는데, 야, 너 새끼야, 너 맨날 불필로 막 던져가지고 머리 맞추고 엎드려 있고 그래가지고 수업 시간에 일어나, 이 새끼야. 너 이 새끼야, 일어나, 나가, 씨. 막 이러면서 막 그랬던 친구가 있어요. 호대 멀쩡하고 잘생겼거든요. 수업 안 들을 거면 나가. 왜 와서 자빠져 자고 난리야. 막 이러면서 막 제가 막 승질냈던 친구 있어요. 근데 그 친구랑 어쩌다가 친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한테 제가 딜을 했죠. 야, 너 꼴찌만 면해라. 그러면 네가 해달라는 거 해줄게. 그랬더니 진짜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원하는 게 뭐야? 그랬더니 자기랑 내기당구를 치재요. 죽방이라고 하는 거 아세요? 죽방? 여러분 아시나요? 죽방? 죽방 때린다 이거 죽방 아니고 당구 칠 때 쿠션 치는 건데 쓰리 쿠션으로 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죽방 때리는 거 말고 그게 뭐 원 쿠션에 뭐 500원 뭐 쓰리 쿠션은 1,000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칠 때마다 돈을 주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 너 죽방 쳐줄게. 너랑 너가 꼴찌만 면하면 내가 너랑 당구장 가서 죽방 쳐줄게. 그랬죠. 그래가지고 그 친구 이제 학원에서 공부를 시켰어요. 그리고서는 제가 나중에 얘기를 했죠. 시험 보기 전날. 야, 너 꼴찌 면하면 바로 성적표 들고 와라. 그러면 성적표에 꼴찌만 아니면 내가 너 당구장 데려가서 같이 쳐줄게. 대신에 내기 당구잖아. 돈 잃었다고 나한테 뭐라 하기 없기다. 이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당구를 잘 치진 않아요. 한 150, 200 쳐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뒷단에는 지가 당구 되게 잘 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 남자가 한 말로 두 말 안 한대. 그래서, 그래, 오케이, 콜. 그러고서는 성적표를 바꾸는데 이놈이 학원 문을 부시면서 들어왔어요. 꼴찌에서 세 번째 했더라고요. 그러더니, 아, 지금 가재. 그래가지고 진짜 갔어요. 가가지고 둘이 당구를 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1,500원 땄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1,500원 땄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달라고 하기 없기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 남자가 그런 거 갖고 달라고 안 한대. 그래서, 야, 됐다. 떡볶이나 먹으러 가자. 그래서 이제 그 돈으로 떡볶이 사 먹고 보냈어요. 근데 떡볶이 먹을 때 그 친구 여자친구가 온 거예요. 근데 그 여자친구도 또 일진이야. 그 동네. 은평구였는데. 근데 그 친구도 이제 그래서 학원에 다니게 됐고, 그래서 그 친구랑도 선생님,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다가 선생님, 저도 꼴찌 면하면은 뭐 소원 들어주세요.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너 소원은 뭐냐? 그랬더니 자기 친구들 싹 데리고서 떡볶이 사달래요. 그래서, 뭐 그 정도는 내가 사줄 수 있지. 꼴찌만 면해라. 그러고서 왔는데 그 친구가 또 그러고 와가지고 꼴찌를 면했어요. 한 20명 데려가서 떡볶이를 다 먹였어요. 그랬더니 이제 학원에 그 일진 팔걸이들이 다 온 거예요. 그 동네 그 애들이. 그래가지고 학원이 박이 났어요. 그리고 그 학원 원장 선생님이 날 되게 또 이뻐했고. 아무튼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내가 뭔가를 노력을 해서 내가 뭔가를 성취했다라는 그 경험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한테도 성형수술을 통해서 제가 열등감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수술 자체가 계기가 돼서 수술 자체가 계기가 돼서 여러분이 그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경우도 있어요. 삶이, 생활이. 그죠? 근데 반대로 그런 경험이 없이 계속 누군가가 뭔가 해주지 않아서 나는 못해라고 루저가 돼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술은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수술은 뭐여야 되냐면 본인이 할 거 하고 막히거나 안 되는 걸 과외 선생님처럼 살짝 껴들어서 한 칸 올려주는 거 정도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어떤 친구들이 문제냐면 저 공부할 때도 그런 친구 있었어요. 제 주변의 친구들이 뭐 그런 말을 했었어요. 저 동기 중에 이제 아니 저 고등학교 때 뭐 1등 하던 놈이 있었어요. 맨날 1등 하던 놈. 그 놈이 친구들이 이제 뭐 반 중간 정도 성적하는 애가 야, 저 새끼 아빠는 대학 교수잖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낙에 공부하던 집안이고 워낙에 머리 좋은 집안이잖아. 자, 우리 엄마는 장사해.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나는 어차피 해도 저 새끼처럼 안 돼. 이런 생각에 그렇게 열심히 하지도 않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저 역시도 아유 저 집은 엘리트 집안이잖아. 아버지가 뭐야 검사 무슨 검사장이래. 엄마는 변호사고. 아유 저 머리를 어떻게 당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역시도. 근데 그때 차이가 뭐냐면 어쨌든 내가 저 정도는 못 될 거야 라고 그냥 인정해 버리세요. 내가 아무리 뭐 바둥바둥 거려봤자 저 친구만큼 안 돼. 그냥 받아들이세요. 하지만 그렇다고 안 하고 있으면 나는 계속 밑으로 내려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저 정도는 안 되더라도 근처에다로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꼭 반의 1등 중간이 아니라도 꼴찌만 면해보자라는 그 작은 목표를 이뤄보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세상이 또 너무 외모지상주의로 가다 보니까 외모가 안 돼서 모든 게 안 된다. 뭐 이런 생각들도 하잖아요. 솔직히 그런 것도 없지 않죠. 솔직히.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뭐, 똑같은 스펙에 똑같은 뭐 내용이면 좀 그래도 보기 좋은 외모 좀 출중한 친구를 누군가든 선택하고 싶겠죠. 근데 웃긴 건 뭐냐면요. 이렇게 선택을 한 친구들은 이건 뭐 저희 나이 먹어서 이제 하는 생각인데 예쁘고 잘생기고 이런 친구들은 지가 예쁘고 잘생긴지 알아요. 그래서 일에 그렇게 많이 뭐랄까 일을 열심히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열심히 안 하고 자기 예쁜 걸로 승부하려는 경향이 생기고 잘생긴 걸로 승부하려는 경향이 생겨요. 일반적으로는. 안 그런 친구도 물론 있어요. 근데 조금 부족한 친구들이 오히려 훨씬 더 열심히 해요. 그래서 야, 넌 뭐 이렇게 열심히 하냐? 이러면은 아니 어차피 자기가 쟤랑 비교했을 때 자기가 열심히라도 해야지 어떻게 되겠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뭐랄까 성숙한 생각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뭐 알바를 써도 뭐 장사를 하는 친구들이 알바를 이제 쓰는데 처음에는 외모 보고 뽑았대요. 어쨌든 서비스업이니까. 그랬는데 외모로 뽑으면 애들이 그 이쁜 값을 한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아니 맨날 지각하고 뭐 오기로 해놓고서는 무슨 사정 생겼다고 안 오고 꼭 이쁜 애들은 그러더라. 이래요. 근데 조금 그냥 평범한 애들이 오히려 자기가 조금 신경 써주고 잘해주면 약속 잘 지키고 일할 때 상냥하게 잘하고 뭐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맞는 얘기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요새 들어서 또 다르게 느끼는 거 하나는 오히려 외모에 대한 열등감은요,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상중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뭐, 이거 사람들이 좀 싫어할 수도 있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외모로 그냥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상급이 있고 중급이 있고 하급이 있다고 칩시다. 예를 들면. 그러면 이 상급에 있는 친구들이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가 클까요? 중급이 클까요? 하급이 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가 이 상급이 클까요? 중급이 클까요? 하급이 클까요? 이 봐봐요. 지금 반응들이 다 다르죠. 어떤 분은 하급이라고 하고, 어떤 분은 당연히 상급이라고 그러고, 중급이라고 하고, 뭐 중급은 진짜 편할 듯 이런 분도 있고, 그죠? 최하급. 일반적으로는요, 일반적으로는 상급이 스트레스가 가장 심해요. 이게 제가 경험한 바예요. 그러니까 우울증 약을 먹는 애들은요, 중급, 하급이 없어요. 희한하게
이 외모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그 우울증 약을 먹는 친구들이 최근에 되게 많이 있더란 얘기예요. 너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냐, 뭐 힘드냐, 이런 얘기를 제가 하면 중급이나 하급은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사는 것도 있고, 뭐 큰 기대가 없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 상급들은 내가 최상급이 못 되는 거에 대한 그 박탈감? 그게 엄청나게 커요. 그리고 관심을 받던 사람이잖아요. 예를 들면. 관심을 받던 사람이 그 관심이 조금 약해지는 느낌을 받으면요. 미쳐요. 진짜 미쳐요. 여러분들이 아는 그 뭐 유명 연예인들 있잖아요. 그 남들의 세상의 관심을 모두 받는 연예인들. 실제로 만나서 대화를 해보거나 그러면요. 그들이 훨씬 더 심리적으로 힘들고 불안정해요. 많이. 행복하고 편안한 사람이 없어요. 다 수면제 먹고 잠들고요. 뻑하면 우울증 약 먹고요. 그게 아니면 술이고요. 이게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보다 조금만 외모가 덜 해지면 사람들의 관심이 멀어질 거고 그러면 나는 버림받을 거라라는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이게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굉장히 큰 두려움이에요. 그거는. 절벽에서 떨어지는 두려움이에요. 우리는 솔직히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올라갈 일만 남아 있거나 뭐 내려가 봐야 뭐 거기서 거기지 뭐 중턱에 있거나 뭐 조금 더 올라가거나 조금 더 내려가거나 뭐 별반 인생에 큰 거 없잖아요. 어차피 정상을 올라갈 일이 없는데 하급은 또 조금 괴롭잖아. 솔직히 인간적으로. 근데 중요한 건 이 상단에 있는 친구들이 그 최상단 굿데이 누구예요? 두려워요? 굿데이 상급이에요? 굿데이 상급이야 지금? 누구야? 빨리 얼굴을 들이대요. 어, 굿데이 여러분 굿데이 한번 인정해 주세요. 우리 인증 좀 부탁드려요, 굿데이님. 그러니까 이런 게 여러분들과 일반인들 사이에 계속 팽배해 있는 거예요. 연예인들도요, 급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 급에서 이게 움직여요. 물론 우리와는 전혀 다른 세계의 급이지만 여기서 움직여요. 그 움직임의 변화를 사람들이 굉장히 괴로워해요. 그래서 그게 본인의 외모나 보여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큰 거예요. 불안함이. 근데 솔직히 우리들은 그러진 않잖아요. 뭐, 제가 가끔가다 환자들한테 농담 삼아 하는 말이 있거든요. 원장님, 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이뻐질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왜 미스 코리아 나가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또 연예인 지망생 또는 지금 약간 무명인 친구들 또는 한때 인기 있었다가 지금은 조금 기억에서 지워진 친구들 그런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항상 그 올라가지 못하는 거에 대한 그 뭐랄까 갈망이 있어요. 그럼 제가 항상 해주는 말이 있거든요. 야, 프로의 세계는 멘탈 게임이야. 너는 외모로 그 급이 나뉘어지고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너 정도면 상급이잖아. 그러면 상급에서 최상으로 올라가는 거는 외모로 올라가는 게 아니야. 그때부터는 멘탈 게임이야. 멘탈 꽉 잡어. 그리고 네 특기를 살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한번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어, 예를 들면 GD가, G드래곤이 이상한 옷을 입었어요. 그럼 멋있잖아. 그죠? 걔는 뭘 입어도 멋있잖아,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입었어 봐. 뭔 그지꼴이야.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 나이 먹어서 주책이다. 쟤 미쳤나 보다. 이럴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뭐 노랗게 염색하고 뭐 GD처럼 막 뭐 선글라스 끼고 진료실에 앉아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와 우리 원장 더럽게 멋있다 뭐 이럴 사람이 있어요. 저 새끼 미쳤나 쟤 뭐야 이럴 거예요 분명히. 그 GD니까 되는 거잖아. 근데 GD는 그게 걔의 멘탈이고 걔의 승부처란 말이지. 그죠? 근데 내가 그랬다고 생각하면은 뭐 멍멍이 또라이 소리 듣기 딱 좋잖아요. 얼마 전에 박진영 씨랑 비랑 그 뮤직비디오 찍었잖아요. 그거 되게 재밌지 않았어요? 그죠? 그거 재밌지 않았어요? 저 그거 보면서 되게 재밌었거든요. 왜냐면 박진영이 저랑 학교를 같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몰라요. 근데 식당에서 만난 적이 몇 번 있단 말이에요. 서장훈하고 박진영을 제가 식당에서 몇 번, 학교 군내식당에서 본 적이 몇 번 있어요. 서장훈은 제가 되게 기분 나빴던 기억이 있고요. 박진영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뭐 저렇게 생긴 사람이 다 있나. 아, 진짜로요. 진짜 고릴라 같았어요. 처음에 보면. 팔이 엄청 길어요. 근데 식판을 들고 있잖아요. 학생 식당이니까. 그죠? 이게 식당이니까 식판을 들고 있는데 줄 서 있는데 앞에 서장훈이 서 있는 거예요. 이 서장훈이 서 있으니까 딱 식판 딱 들고 딱 됐는데 기분 나쁘게 나는 가슴 높이에 식판을 들고 있는데 그 사람 엉덩이 밑으로 내가 식판을 들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저 학생 때요. 네. 근데 박진영님 씨는 진짜 봤는데 팔이 진짜 길어요. 식판에서 식판을 내미는데 이게 넘사벽이야. 인간계가 아니었어요. 아무튼 그런 모습들. 근데 서장훈 씨가 이제 아니, 서장훈이란다. 박진영 씨랑 그 비랑 그 같이 뮤직비디오 나로 바꾸자 그거를 보는데 그 뮤직비디오 내용이 그거잖아요. 그 박진영이 이게 안 되니까 계속 돈으로 바르잖아. 막 헬기 타고 나로 바꾸자 그러고 막 돈으로 하고 비는 막 자기 막 모통 까가지고 근육으로 막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나중에 엔딩이 어떻게 나와요? 엔딩이 그 여자분이 그 박진영이랑 비랑 막 대시하는데 마지막에 엔딩이 그 여자분이 누굴 선택해요? 싸이를 선택해요. 아 재밌지 않아요? 아 그게 그냥 스토리 라인이 그냥 뭐 가벼운 노래도 뭐 이럴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 내용에서 뮤직비디오 보세요. 맨 마지막에 호텔 앞에서 막 그 박진영이랑 싸이가, 아니, 비가 박진영은 또 스포츠카 같은 거 막 세워놓고 이렇게 막 기다려요. 오늘은 날 선택할 거야. 둘이 막 그런 막 약간 뿜뿜 이런 상태에서. 근데 이렇게 딱 싸이랑 이렇게 팔짱 끼고 가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거 보면서도 봐요.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죠? 야, 씨, 내가 오픈 스포츠카, 뭐, 페라리, 람보, 뭐, 포르쉐 이런 거 내가 몰고 가면 예쁜 여자들이 다 나를 따라다닐 거야. 남자들은 그런 생각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약간 그런 환상이 있지 않으세요? 야, 씨, 내가, 페라리, 람보, 포르쉐 오픈카 타고 딱 가면 옆에 예쁜 여자가 쫙 앉을 거야. 뭐 이런 생각 할 거예요, 남자들은. 그죠? 그러면 그걸 보고 다 날 쫓아오겠지? 이런 생각 할 거란 말이에요.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페라리, 람보가, 뭐, 포르쉐가 있다고 해서 그 차에 예쁜 여자가 타지 않아요. 잠깐 탈 수는 있겠지. 또 그런 여자분들이 또 있으니까. 근데 반대로 내가 막 너무 예뻐. 엄청 예뻐. 그러면 모든 남자들이 다 나를 따라올 것 같잖아요. 잠깐 찔러볼 수는 있겠지. 찝적일 수는 있겠지. 하지만 그 사람을 사랑해 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페라리 람보 막 오픈카 타고 있다면 그 차 타보고 싶은 여자들이 잠깐 타볼 수는 있겠지. 하지만 그 남자를 사랑하진 않아요. 그 느낌도 굉장히 메롱미래요. 실제로 제 아는 동생이 사업하는 동생이 있는데 걔가 어 진짜 사업을 해서 여러분도 아는 브랜드를 만드는 친구예요. 페라리를 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형 저 빨간 페라리 샀어요 이러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차 구경이나 좀 시켜줘. 그래서 이제 봤어요. 근데 봤는데 차 이뻐요. 그냥 강남 바닥에 돌아다니면 그냥 눈에 확 띄어요. 그래가지고 야 너 왜 샀냐 근데? 그랬더니 아니 뭐 여자친구 좀 만들어 보려고 샀대요. 그래서 야 그래서 이거 타고 다니니까 뭐 여자들이 좀 꼬이드나 이제 이랬어요. 그죠? 그래서 근데 그 얘기가 진짜 맞는 얘기 같아요. 일단 자기한테 접근하는 벽을 낮춰주는 느낌은 있대요. 그러니까 쉽게 다가오게 할 수는 있대요. 근데 그 다음은 오히려 그게 장애 요소가 되더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냐? 다시 좀 설명드리면, 어, 이 친구의 차를 보고, 저 친구가 재력은 있구나, 라고 해서 여자들이 시선을 준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시선을 줘요. 근데 그 다음은 오히려 나의 인간적인 면이나 내 사람 됨됨이로 어필하기가 그 차가 오히려 더 장애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여자로 바꿔보면요. 내가 예뻐요. 그러면 주변의 남자들이 이렇게 찝쩍찝쩍 하겠죠? 그죠? 근데 그 남자가 내 외모만 보고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분도 그 외모 말고 나를 좋아해 줬으면 좋다라는 생각에 빠지게 되고 그 사람들을 거부하게 된대요. 저 어차피 저거 찝쩍거리는 것들 뭐 이런 식으로 된대요. 그러니까 자기의 외모가 오히려 사람 인간관계를 만드는 데 장애 요소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 역시도 그렇게 잘나보지 못했고 그렇게 예뻐보지 못해서 그들의 말을 뭐 100%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형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면 그런 걸로 모든 게 다 해결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는 모델하는 남자친구들이 있거든요. 제가 되게 예뻐해요. 그러니까 뭐 얼마 전에 무슨 CF 보다가 스쳐 지나가면서 걔가 보여가지고 제가 카톡을 보냈어요. 야, 너 그거 CF 찍었냐? 이러고서 제가 너무 잘 됐으면 좋겠는 친구거든요. 그랬더니 원장님 어떻게 알아보셨어요? 정말 잠깐 나왔는데 그래서 야, 인마 내가 널 어떻게 못 알아보냐 이랬어요. 근데 그 친구는 요새 너무 힘들어해요. 진짜 생긴 거는 개인적으로는 그 친구 생긴 거나 이렇게 좀 뭐랄까 젠틀한 거나 매너나 뭐 이렇게 그런 모든 모습들이 거의 뭐 그 누구죠? 그 거기 나왔던 친구 잘생긴 남자 있잖아요. 얼마 전에 군대 제대한 애. 그 대한제국 뭐 그거 나왔던 남자 이민호. 이민호라는 친구랑 거의 견줄만하게 키도 크고 잘생기고 음성도 좋고 멋지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지금 되게 힘들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왜 힘드냐 그랬더니 주변에 뭐 자기 생겼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정작 자기가 지금 막 매스컴의 주목을 받거나 이렇게 잘 되지는 않아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찝쩍거리는 애들만 많고 뭐 이렇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야 내가 너처럼 생겼으면 난 진짜 행복하게 살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 친구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원장님, 저는 차라리 원장님이고 싶어요. 이러더라고요. 아니야, 너 다시 생각해봐. 너 잘못 생각하는 거야.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성형수술이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그런 열등감을 극복하게 해주는 열쇠는 될 수 있어도 여러분들이 그 열등감을 극복하는 결정적인 그 노력이 없으면 결코 그 문을 열진 못해요.
제가 자물쇠 정도는 열어드릴 수 있겠지만 그 자물쇠를 열어준 걸로 그 문을 여는 거는 또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형수술을 대할 때 이렇게 뭐랄까 그런 기대를 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수술을 통해서 내 인생이 다 바뀔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꽤나 있어요. 어떤 친구는 그런 친구도 있었어요. 오랫동안 사귀었던 친구가 자기랑 헤어지면서 뱉은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 내가 너 여태까지 만나면서 얘기 안 했는데, 응? 얘기 안 했는데, 너 얼굴 성형수술한 티 너무 나서 같이 다니기 창피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친구가 완전히 쇼크를 받았죠. 몇 년을 만났는데 그렇게 말하냐는 거죠. 근데 그 친구가 그 말이 충격이 돼가지고 이제 그런 모습들을 지우고 싶어서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이런 거 좀 지워주세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주변에서 자기한테 예쁘다고 했던 친구들도 사실은 물어봤대요. 야, 내 얼굴이 그렇게 성형 티나? 그랬더니 좀 나긴 하지. 근데 너 이쁜데 왜? 이런 식으로 주변에선 말하고 엄마한테 물어봤대요. 그래, 이제사 말이지만 너 어렸을 때 수술 안 했을 때 모습이 엄마는 더 이뻤어. 또 이런 얘기를 엄마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친구는 자기가 그 정도로 이상하게 성형 티가 나는 얼굴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저를 만나러 왔어요. 그래서 이제 객관적인 얘기를 해줘야죠. 엄마 말도 맞고, 뭐, 자기가 지금 밉다는 게 아니라 약간 그런 느낌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게 뭐 싫으면 싫고 좋으면 싫고 그건 자기 마음이다. 뭐 어느 시절에 예뻤던 게 지금은 촌발 날리는 게 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런 유행 따라서 생긴 그런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네 선택이 중요한 거다. 너의 선택이 네 외모에 대한 너의 선택이 어떤 모습인지가 중요한 거지. 주변의 평가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남자친구 바뀔 때마다 수술할 거야?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렇잖아요. 뭐 남자친구 바뀔 때마다 수술할 거야? 얼마 전에 유튜브 라이브 하면서도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자기도 성형수술해서 남자친구 붙잡고 싶었는데 수술하고 나서도 결국은 남자친구가 떠나갔다. 이렇게 얘기한 친구도 있었거든요. 근데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누구를 옆에 붙잡아 두고 그렇다면 결국은 사람 바뀔 때마다 그러면 계속 나를 변해야 되잖아요. 그건 진짜 웃기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러지 말고 본인 자신에 대한 셀프 이스팀이라고 하죠. 자존감 또는 자기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저 주변의 평가와 주변의 입방아와 막 이런 것들에 휘둘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또 여자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 있죠. 뭐 지금 젊은 친구들은 모를 수 있어요. 한 30대 초중반 넘어가면은 아니 나보다 그러니까 뭐 아주 편하게 얘기할게요. 저 내 발가락 때만도 못하던 취급받던 중고등학교 때 내 발가락 때도 안 되던 그 나보다 한참 밑바닥에 있던 애가 갑자기 뭐 수술하더니만은 남자 하나 잘 만나가지고 지금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기사 딸린 차 타고 다닌다면서 또 열받아 하잖아요. 여자들은 그런 거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걸 부추기는 세상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좀 사랑해 줘야 되지 않을까? 가끔 환자분한테 이런 말을 해요. 음, 예를 들면 여러분한테 뭐 남자를 예를 들면 지금 뭐 초코팡팡님이 왔어. 뭐 트럼파김님이 왔어요. 자, 그러면 좋아. 오케이. 내가 자기들한테 한 10억짜리 차를 그냥 줄게. 대신에 팔 수는 없어.
무조건 네가 타야 돼. 그럼 받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지금 방송 계신 분 중에 한 10억짜리 차 뭐가 좋을까? 뭐 10억짜리 뭐가 있죠? 뭐 롤스로이스? 뭐 이런 거? 아니면은 뭐 10억짜리 차를 뭐 누가 줬어. 벤틀리? 뭐 뭐든 줬어. 그러면 초코팡팡님 어때? 탈 수는 없어. 무조건 자기가 타야 돼. 탈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니고. 줄 수 있냐는 거야. 아니, 줄 수 있다 쳐. 아니, 줄 수 있다. 진짜 가정. 이프. 어? 너브파이브님. 아, 좋다 쳐. 어? 좋다 쳐. 타야 된다니까. 조건은 타야 돼. 응? 타야 된다니까. 잘 생각해보고 말해. 타야 돼. 굴려야 된다고. 또 집에다 주차장에다 놓고서는 안에서 타지만 말고. 못 타요, 여러분. 예. 보험비가 전에 제가 얼핏 무슨 기사에서 봤는데, 음, 무슨 10억짜리 차를 유지를 하려면요,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가, 유지비로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기름값도 기름값, 보험값, 그 다음에 뭐 오일 갈고 뭐 메인트넌스 하는 비용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소유가 내 거여도 뭐 리스비 내고 렌탈비 내고 뭐 이렇게 뭐 이런 할부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유지비만으로도 한 1,000만 원 정도 든대요. 그럼 못 사요. 아니, 못 받아요. 저도 못 받아요. 그죠? 그럼 여자분들이 조금 더 감당하기, 그러니까 들을 얘기로 바꿔보면 여러분들한테 정원 딸린 화장실 4개인 집 10개짜리 200평짜리 이 집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꿈이죠. 집에 정원도 있고요. 뭐 개인 피트니스도 있고 식당 따로 있고 주방 엄청나게 잘 돼 있고 거실도 엄청 넓고 뭐 정원에 연못도 있고 뭐 이런 집에서 거기 얘기하면 되겠구나. 그런 집 있죠. 거기 뭐지? 얼마 전 영화 나왔던 기생충에 나왔던 그런 집을 여러분들한테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살면 안 돼요. 살아야 돼. 기생충에 나오는 그런 집. 살아야 된다니까. 왜 임대야? 못 살아요. 왜냐하면 잔디 깎아줘야 되고요. 전기비, 난방비, 그다음에 청소해줘야 되죠. 그죠? 이런 것들을 다 하려고 치면은 못 살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행복이라는 게 또는 만족이라는 게 그런 집, 그런 차,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살다 보면 끝도 없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막상 생긴다고 해도 그걸 유지 관리하는 스트레스에 내가 행복할 새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살짝 그런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유라는 개념보다는 향유라는 개념을 조금 더 좋아해요. 예를 들면 가장 흔한 게 제가 정말 잘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방형 하우스 클럽. 어우, 괜찮네. 공유 그거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콘도 회원권 이런 거. 근데 저는 그런 거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그게 근 1억씩 하잖아요. 근데 1년에 몇 번이나 간다고? 거기다 1억을 넣어놓죠? 그죠? 1년에 몇 번이나 갈까? 바빠서 끼케야 뭐 한 네댓 번 갈까? 남들 빌려주기 바쁘지 않을까? 그러면 그 돈 있으면 차라리 그냥 비싼 돈 주고 가더라도 가면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그걸 소유한다, 나 그거 회원권 있어 라는 거보다는 그냥 거기를 가고 싶을 때 뭐 1박에 50만 원을 하든 100만 원을 하든 내가 가서 그냥 100만 원 내고서 편히 즐기고 오다 오는 게 더 나은 거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박재영님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왜 그러실까? 네, 뭐 자기가 나가주신다니까. 네, 뭐 나간다니까 안녕히 가세요. 네. 근데 너무 뭘 하시면 아세요. 뭐 남자의 꿈은 샷다맨이고 여자의 꿈은 뭐 사모님이다. 뭐 이게 그렇게 뭐 나쁜 뜻은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하는 소리지. 그냥 듣고 흘리면 되잖아요. 내가 아니면 그만이고. 그죠? 아니 저 모든 남자들의 꿈은 또 샷다맨이잖아요. 아무튼 그런 생각들에 여러분들이 그런 조금 너무 매몰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 들어요. 제가 인턴 때 첫 월급이 89만 원 실수령액이 나왔어요. 인턴 때. 20시간 넘게 일을 하고 하루도 집에 못 가고 오프도 없고 이렇게 사는데 89만 원 정도 실수령액이 나왔어요. 그때 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게 한 200만 원만 되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무직들이 120, 대학 그 4년제 졸업한 초봉이 150에서 120에서 150 사이일 때예요. 예. 사무직이 120 정도 받을 때 연봉 2천 정도가 좀 안 되던 시절. 네. 20 몇 년 전이죠? 네. 근데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 이게 200만 원만 되면 얼마나 내 인생이 행복해질까? 그죠? 그랬는데 어느 순간 또 지나다 보니까 200만 원이 됐어요. 그러고 보니까는 사는 게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0이 적어서 그러나? 이게 한 400 정도 되면 인생이 달라질까?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그러면 한 400 정도 되면 좀 인생이 달라지려나? 그랬는데 또 살다 보니 또 한 400 정도가 됐어요. 한 400 정도 되니까 뭐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뭐가 달라졌나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쓰는 돈은 똑같더라고요. 뭐 담배 사 피는 돈? 그 정도. 내가 뭐 막 술을 마시고 뭐 외식을 좋아하고 뭐 막 뭐 패션 아이템을 사는 걸 좋아하고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사는 게 달라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달라진 거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 음 내가 한우 소고기를 먹을까 수입산 소고기를 먹을까 고민을 안 하고 먹을 수 있게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우 소고기는 비싸잖아요. 근데 미국산 소고기는 싸잖아요. 그때는 까르네 스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요. 소고기 무한 리필집이 있었단 말이에요. 들어보셨나? 까르네 스테이션? 그래가지고 까르네 스테이션 가서 소고기 먹고 삼겹살 먹고 이랬던 내가 이제는 맛있는 그 한우 소고기를 고민 없이 먹을 수 있게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란 얘기예요. 그 차이 말고는 달라진 게 없었어요. 근데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게 돈이 적어서 그런가? 더 많아지면 또 다르나? 더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뭐 내가 빌 게이츠만큼 많아. 그럼 좀 달라질래나? 근데 제 생각엔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준으로 내 인생 삶의 성공을 이렇게 하는 것도
뭐 의미는 없어 보여요. 모르겠어요. 제가 아주 많이 가져보질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몇 년 살아보니 뭐 100만 원 있나 200만 원 있나 사는 건 어차피 똑같고 뭐 밥 세 끼도 잘 안 먹으니까 끼케 한두 끼 먹는데 지금 루시아님 말이 맞아요. 나는 사는 게 달라진 게 없는데 내 가족, 내 아이는 그래도 내가 자랐던 상황보다는 조금 더 여유롭게 다니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해요. 근데 걔한테 물어보면 걔도 부족함이 있고 열등감이 있죠. 왜 맨날 기사가 학교 데려다 주는 애도 있을 거고 뭐 자기가 갖고 싶은 뭐 볼펜이나 이 새끼 샤프를 좋아해요. 희한한 놈이야. 제 고등학교 아들놈이 있는데 샤프를 좋아해요. 그 샤프를 모으더라고요. 근데 뭐 리미티드 에디션 되게 좋은 게 있는데 친구는 그게 있는데 내가 없으니까 지도 좀 갖고 싶다. 뭐 얼마 전에는 또 아이패드가 갖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이 친구는 다 있는데 나만 없어. 뭐 이런 거 집단엔 있겠지. 그리고 뭐 친구 옷을 입었는데 지 거는 음마상가에서 산 짝퉁이고 친구 건 진퉁이라는 둥, 뭐 이런 얘기,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러니까 그놈도 나름 그 강남권의 애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언제 뭐 최고라는 게 존재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열등감이라는 거에 대한 거랑 고민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제 고3 때 그 야자 시작하기 전에 그 학교에서 새우깡 까먹으면서 제 친한 친구 4명하고 했던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 수업이 다 끝나고 저녁을 먹고요. 저희 학교가 산꼭대기에 있던 학교였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절벽에 앉아서 새우깡을 까먹었어요. 넷이서.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있는데, 그때 학력고사 세대니까 저희는. 어떤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제 190점 만점의 학력고사 시절이거든요. 아니구나. 320점 만점이죠. 네, 320점 만점인데, 이제 체력장까지 해서 340 이렇게 되던 그 시절. 근데 어떤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난 260만 넘어도 소원이 없겠다. 이러는 거예요. 260이 왜? 이제 주변에 사람들이 물어봤더니, 그래도 260 넘으면 인서울 할 수 있잖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있던 옆에 있던 애가 또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280만 넘으면 소원이 없겠다. 70만 넘으면 소원이 없겠다. 왜? 그러면은 내가 가고 싶은 거를 고를 수는 있잖아. 인서울 안에서. 또 280점 정도 되던 애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난 290만 넣으면 소원이 없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넌 또 왜? 그랬더니 아니 그러면 내가 스카이 중에 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또 어떤 애는 290만 넘으면 소원이 없다 그래요. 왜? 그럼 내가 서울대 갈 수 있잖아. 그때 느꼈어요. 우리는 점수로 학교를 가던 세대니까 그 점수가 나의 신분이 되던 거랑 비슷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느낌들이 있죠. 근데 260점이나 270점이나 80점이나 그 주제가 조금 다를 뿐 고민의 크기가 작다 크다 말할 수 없더라고요. 똑같은 정도의 스트레스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항상 그 사이에서 뭐 260애가 290이 그런 얘기하고 있으면 저 배돼지에 기름 차가지고 저 새끼 어 배부른 소리하고 자빠졌네.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또 뭐 290만 원 애가 반대로
260, 어차피 네 인생이 260인데 뭘 걱정해, 새끼야. 그냥 대충 살지.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뭐 너가 스카이 갖고 고민하는 것도 아닌데 뭘 그거 갖고 고민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게 이게 내용이 다를 뿐 그 고민의 깊이나 스트레스의 강도는 그 내 친구가 다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외모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뭐 외모를 뭐 점수로 나눌 수도 없고 뭐 그렇겠지만 여기서 좀 더 나아지면 되는 거고 우리는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거지 그걸 꼭 탑이 돼야 되고 뭐 더 나아져야 되고 이거에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내가 스트레스 받는 부분은 하나씩 떨궈내면서 성장해 가는 게 인생이지 내가 스트레스 받는 거를 모든 게 다 해결되고 내가 세계의 정상에 올라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다보는 사람이 되는 게 옳지는 않고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38, 9 그 무렵에 진짜 잠도 안 자고 중국까지 다니면서 월화수목 금금금을 했어요. 정말 힘들게.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나 싶을 정도로. 근데 그때 어느 날 진짜 단내나게 수술을 하고 새벽 2, 3시에 한 끼도 못 먹고 저희 간호사들이랑 새벽 3시쯤 돼가지고 그 논현시장 앞에서 고추장 불고기 시켜가지고 먹으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러고 산다고 이건이 될 거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내가 이건이 될 거 아니잖아. 이건희처럼 내가 돈이 많아질 것도 아니고. 근데 이렇게 되는 게 뭐가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로. 근데 반대로 말하면 이건희가 되면 또 뭐 할 건데? 우리 이건희 회장님 그 취미가 뭔지 아시죠? 그 차 좋아하셔가지고 차 모으셨잖아요. 근데 좀 저는 안타까웠어요. 그 기사를 보고. 뭐냐면 이건희 회장님이 살아생전에 본인이 수집하신 그 스포츠카 명품 카드를 그 개인 차고지에다 놓다가 혼자서 즐기고 싶어서 용인 스피드웨이라고 해서 그 트랙도 만드셨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차가 타고 싶으면 거기 가서 수행원들이랑 기사들이랑 대고서 이 차, 저 차, 저 차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트랙을 돌면서 몇 번 타고 그러고 들어가셨대요, 집에.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서 아니, 저 트랙에서 혼자서 저렇게 타고 노는 게 재밌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막말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좋은 차, 막 이런 거 있으면 그거 뭐 이마트 갈 때 장 보러 갈 때 타는 생각 안 하잖아요. 막 해안도로에서 歘 이렇게 막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옆에 딱 태워놓고 뚜껑을 열고 막 이런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 트랙에서 그거 혼자 그렇게 노는 게 재밌을까?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사는 것도 좋을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분 상황에서 나름의 즐기는 방법이겠죠. 원하는 걸 하면. 근데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유명인이 되는 게 과연 좋은 걸까? 막말로 길 가다가 사람들이 다 알아보는 게 과연 편한 것인가? 전 그런 생각 안 하거든요. 되게 불편할 것 같아요. 심지어 저같이 뭐 보잘것없는 그냥 아무도 모르는 그냥 우리끼리나 아는 저 같은 사람도 예전에 필리핀에 다이빙 갔다가 이제 뭐 저랑 같이 다이빙 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가가지고 이제 다이빙하고 나와가지고 담배 피면서 아이스 커피 마시면서 야, 씨, 오늘 뭐 봤는데, 씨, 야, 그거 사진 못 찍었다, 씨, 아까워, 씨, 막 이러면서 막 그냥 뭐 그냥 껄렁껄렁 거리고 있는데 그때 같이 다이빙했던 어떤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한 이틀을 같이 봤는데 그 마지막 날 이제 그러더라고요. 혹시 백정환 원장님이세요? 딱 이렇게 말하는데 진짜 머리털이 쭉 꼈었어요. 아니 왜 여기까지 와서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지? 근데 머리털이 진짜 이렇게 쭉 썼어요. 쭉.
그래서 네? 이렇게 됐어요, 진짜. 아주 이게 뭐지? 그러면서 이거 아닌데 그냥 나 풀어져서 헬렐레 하고 놀고 있는데 이렇게 확 알아봐 버리니까 조심스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농담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방송하면서도 구독자가 10,000명 뭐 이렇게 되고 막 이렇게 넘어가는 게 마냥 좋지만은 않은 게 불편할 것 같아요. 그냥 이 저를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그냥 잠깐 도움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됐지. 뭐 길 가다가 알아보고 막 이러는 거 정도로 내가 되는 게 어, 싫은 거죠. 불편한 거죠. 아니, 막말로 길 가다가 코딱지도 못 팔 거고. 그죠? 뭐 때로는 하루만 모습으로 편의점 가서 뭐도 살 수 있는데 그런 것도 못 할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좋지만은 않은 거죠. 근데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아니 뭐 저 관종도 아니고 그렇게 뭐 유명해지고 싶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살다가 그냥 조용히 가고 싶은 사람인데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그냥 어 편안하게 여러분과 이렇게 도움 주고 받다가 그냥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기억만 잊고 그냥 잊혀지고 싶지 뭐 역사에 남을 위인이 되고 싶지도 않고 뭐 성형외과 학회에서 뭐 유명한 뭐가 되고 싶지도 않고 솔직히 전 그렇거든요. 그냥 제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만 전달할 수 있고 제가 일할 수 있는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게 제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고 그리고 그러다가 뭐 아빠 노릇도 좀 하고 그러다가 그냥 조용히 사라지면 되는 거 아닐까? 뭘 역사를 바꿔. 그런 것까지 나한테 이렇게 의식은 없어요. 근데 그냥 제 인생 좌우명 같은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무조건 내가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도 좀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내가 행복해야 돼요. 전 지금 제 일 하면서 행복해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어떤 사람한테 도움을 주고 그 사람이 행복해하는 모습 또는 좋아서 또는 그 문제가 해결돼서 눈물 흘리는 모습 볼 때 너무너무 희열을 느껴요. 행복해요. 진짜 그렇거든요. 그리고 수술해 놓고서 이게 딱 봤을 때 이 맘에 들어, 내 맘에. 그럼 되게 기분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행복감이 있어요, 저는. 이 일을 하면서. 그래서 저는 직업 선택은 잘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 인생 좌우명이 뭐냐면 무조건 내가 행복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좌우명이고요. 두 번째는 내 행복을 위해서 빌어먹지 말고 남한테 해를 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타인에게 해를 주거나 타인에게 빌어먹거나 이런 건 나빠요. 그래서 그것만 아니면 내가 무슨 짓을 한다 한들 누구도 나를 비난할 수 없어요. 그 상황에서 뭐 내가 과분한 그 사랑을 받거나 또는 하나님이 뭐 기회를 주셔서 뭐 본의 아니게 무슨 능력이 생긴다면 그걸 다른 사람한테 더 많이 나눌 수 있으면 그야말로 행복한 거지만 그게 아니라고 해도 그냥 하는 일 즐겁고 행복하고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남한테 해 안 주면 그럼 된 거 아니에요? 아니 자기 일도 못하고 남한테 도움은커녕 해 끼치는 인생을 살면서
키보드로 어그로나 하고, 뭐, 그러는 사람들, 전 좀 안타까워요. 뭐 다 가져갈 것도 아닌데, 뭐 다 가지면 뭐예요. 음? 저는 대부분 그 키보드 워리어들은 본인 일을 잘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본인 일을 잘하는 사람이 키보드 워리어 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 저도 시간을 쪼개서 살거든요. 근데 키보드 이거 막 하는 거는 그냥 본인 감정 배설을 하는 거밖에 안 돼요. 왜냐면 본인 일이 중요한 일이 막 많다면, 음? 본인 일이 잘하는 사람이면 그거 뭐 거기다 대고 뭐 이러고 저러고 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왜냐면 내일 하기도 바쁜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본인 삶 속에서 뭐 아주 뭐 대단한 일을 하라고 저는 얘기 안 하거든요. 제 아이한테도 넌 뭐 하냐? 뭐 하고 싶냐? 이러면은 저는 그냥 그렇게 얘기해요. 너 하고 싶은 거 해. 아빠는 제가 뭐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난 그런 거 없다. 그냥 네 하고 싶은 거 해라. 대신에 네가 좋아하는 일 해라. 그러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 오늘 주제는 그런 열등감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는 건 본인 자신을 좀 사랑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열등감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 비교에 의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비교를 안 할 수는 없죠. 대한민국이 땅덩이 좁은 나라에서 SNS는 엄청나게 발달해 있지. 그러니까 뭐 남의 집 옆집 사는 사람 숟가락 개수까지 안다고 하는 말 정도로 나오니까. 음. 그러니까 그런 내용으로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길 바라고, 성형수술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한테 운동화 하나 사주는 거 정도 될 수 있어요. 달리기 선수가 되고 여러분이 100m 달리기에서 기록을 내고 하는 건 여러분의 노력이지 제가 해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도 조금 음, 받아들이시고 이해하고 잘 극복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가끔 가다가 제가 왜 이 운동화 신었는데 내가 대회 나갔는데 1등 못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이제 저희 세계 언어로 바꾸면은 나 수술했는데도 왜 결혼을 못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황당하지 않아요? 나 원장님이 권하는 수술 이렇게 했는데 왜 나 남자친구가 안 생겨? 이렇게 말하는 분 있어요, 여러분. 뭘 덜해서 그런 거야? 뭘 더 해야 돼? 이런 분들 있어요. 좀 답답하죠, 그죠? 그래서 그런 열등감은 여러분 내적으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잘 극복하시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인생을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대다수의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은 본인의 20대, 30대를 정말 아끼세요. 제가 좀 나이 먹어서 이런 소리 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 저도 몰랐어요, 그때는. 근데 그 시절에 내가 너무나, 아쉬워요. 그때 좀만 더 그렇게 했을 걸, 뭐 이런 생각들 들어요. 근데 물론 또 시간 한 또 5, 6년, 10년 지나면 내가 그때라도 그렇게 할 걸 이런 생각 하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내 인생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들을 많이 사랑했으면 좋겠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열심히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